성인이 되면 우울, 불안, 강박, 티까지 생길 수 있다는데 우리 애는 어떤 상태일까? 표현도 어려운데 어떻게 알지? 걱정이네. 정말 많은 부모님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세요. 특히 말로 표현이 어려운 성인 발달 장애인의 마음 상태는 행동 변화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아이날의 이주연 원장님을 모시고 성인 발달 장애인의 정신건강 징후와 돌봄 방법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자, 출발! 안녕하세요. 아이날의 원장 이주연입니다. 오늘은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특성상 지능의 수준이나 자폐 증상의 강도에 따라 그 양상이 너무나 다양해서 일반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개별 사례에 따라서 달리 대처하여야 합니다. 앞서 부모님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불안이나 우울, 틱 등이 생길까봐 염려하시는 면이 있었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점점 조금씩 안정되어 가고 성장되어 가므로 너무 미리 걱정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보통 1년살이로 1년까지만 걱정하고 그 다음 일은 그때 가서 고민하자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청소년기까지 비교적 공격적이지 않게 자라오던 자녀가 갑자기 스스로를 때리기도 하고 집 밖에서 돌발적인 행동을 하여 진료실에 찾아오시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한 지적장애를 동반한 자폐성 장애로 말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막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알아차릴 수 있는 평소와 다른 신호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신건강의 변화는 역설적으로 몸의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 정도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잠입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잠에 들던 수면 패턴에 변화가 일어나서 잠들기가 힘들다든가 아니면 중간에 자꾸 깨게 된다든가 아니면 새벽에 일찍 깨는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 정도, 이틀 정도는 누구나 그럴 수 있지만 이런 수면 패턴의 변화가 일주일 이상 지속이 될 때는 거기에서는 뭔가 큰 어쨌든 변화가 일어나고 이것은 뇌에서 뭔가 이런 신경활성 물질의 좀 밸런스가 깨지는 어떤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의 변화를 부모님이나 본인 자신이 잘 살펴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소화기 계통의 변화입니다. 우리 몸에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소화를 시키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런 자율신경계에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두 개의 시스템은 이 심혈관계, 심장이 빨리 뛰게 되는 이런 것으로 나타나게 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돼서 밥맛이 떨어지거나 반대로 너무 과식을 하게 되거나 이렇게 그래서 또 설사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어쨌든 소화하는 계통의 변화가 이것도 이제 일주일 이상 한 2주일 동안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면 이게 단순히 내과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내 이런 심리적인 것들이 뇌에 영향을 미쳐서 뇌가 다시 이렇게 소화기 계통에 영향을 미쳐서 나타나는 변화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과 그다음에 이런 식욕 이 두 가지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정신 건강을 이렇게 살펴보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서는 반복적인 행동을 하는 상동 행동 아니면 또 자기가 어떤 좋아하는 것들에 이렇게 몰두하는 면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더 심해지는 양상을 볼 수 있습니다. 당사자인 경우에는 스스로도 내가 왜 이렇게 내 마음이 뭔가 조절이 안 되면서 불안해지고 그때 내가 게임이든 아니면 본인이 평소 좋아하는 것들에 지나치게 내가 이렇게 집착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이것도 역시 하루 이틀이 아니고 일주일 내지 2주일 정도까지 지속이 되면 이게 뭔가 내 마음에서 일어난 혼란들이 이런 양상으로 비유를 들자 그러면 풍선이 있으면 풍선의 한쪽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반대 다른 엉뚱한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오듯이
이 마음에 받는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스스로 좀 자각을 못하고 있던 것들이 어떤 것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든가 뭐 상동 행동이 늘어난다든가 하는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의 변화도 내 마음을 점검하는 좋은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저희들이 우울증을 얘기할 때는 세 가지 양상을 봅니다. 첫 번째는 로스 오브 에너지, 뭔가 이렇게 기운이 없어지고 에너지가 없어진 느낌으로 다가오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스 오브 인터레스트, 뭐가 이게 재밌던 것들이 재미가 없어지고 흥미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로스 오브 윌, 내가 의지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뭐 복지관이라든가 뭐 아니면 직장이라든가 이런 곳을 학교라든가 이런 곳을 가야 되는데 내가 가야 되는 걸 아는데도 그게 뭔가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가던 복지관이나 직장이나 학교를 이렇게 못 가는 것이 그냥 깨어름을 피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뭔가 우울해지는 것들이 에너지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의지가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양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늘상 해오던 어떤 행동들을 계속 할 수 없는 상황이 일주일 이상 한 2주 정도 지속이 되면 내 지금 뭔가 정신 건강에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의사나 이런 전문가를 만나기 전에 이런 것들을 일지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한번 적어 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내가 몇 시에 자서 몇 시에 일어나고 수면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보기도 하고 본인이 내가 예전에는 뭐 게임을 뭐 1시간만 했었는데 뭐 지금 뭐 갑자기 3시간, 4시간 이렇게 늘어나는 것처럼 그런 뭐 게임을 하던 어떤 시간에 뭐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도 있고 뭐 식사량 같은 것도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적어보면 변화의 패턴들이 좀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변화의 패턴들이 실제로 병원에서 진료를 볼 때 약을 처방하거나 그것들을 조정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이런 기록을 해보시는 것들이 부모님이나 당사자가 진료를 더 잘 받는 데 큰 도움이 되실 듯 합니다. 이러한 뭔가 마음의 변화가 나타날 때 우선은 뭐 비약물적으로 뭐 운동을 한다든가 뭐 내가 좀 휴식을 한다든가 사람들하고 만난다든가 뭐 이런 식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이런 잠이나 이런 식욕 변화라든가 아니면 나의 어떤 그런 에너지 레벨의 변화가 2주 이상 쭉 지속됐을 때는 단순히 의지만으로 조절하기가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약물 치료에 좀 도움을 받으면 이런 슬럼프에서 좀 더 빨리 이렇게 쉽게 벗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당사자들이 약물 치료하시면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혹시 중독되면 어떡할까? 아니면 또 이게 뭐 간이나 이렇게 건강에 나쁜 건 아닐까? 아니면 또 체중이 늘어나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충분히 그런 걱정을 하실 수 있고 또 뭐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약을 먹었으니까 이렇게 안 좋았더라 뭐 이런 또 얘기들을 들으면서 더 이제 혼란스러워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 약물 치료는 마지막 수단이라기보다는 슬럼프에 빠지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걸 약간 디딤돌처럼 딛고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이제 모멘텀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리어 전문가하고 만난 다음에 초기에 이렇게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해서 치료를 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본인이 여가 활동을 한다든가 다른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풀어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고 빨리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너무너무 힘들어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 하는 게 아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모님들이나 당사자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또 약물에 대한 의존성 부분인데요. 그것은 정신과 전문의라고 만났을 때 저희들이 보통 쓰게 되는 약들은 수면제나 이런 항불안제 같이 약간 의존성 있는 약들을 초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감기에 걸렸는데 내가 막 열도 나고 목도 아프고 막 그런 상황이 있으면 우선 초반에는 항생제만 쓰는 게 아니라 해열제도 같이 이렇게 써서 일단 증상을 좀 빨리 완화를 시키고 그래서 그 감기 증상이 좋아져서 열이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음에 두 번째 갔을 때는 해열제는 처방 안 하고 항생제만 조금 더 유지하는 처방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의학과 약물 치료도 그와 같이 처음에 너무 이렇게 힘들 때는 뭐 일시적으로는
수면제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되기도 하지만 그것들을 몇 달 이상 처방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뭐 한 달, 두 달 약을 쓰는 것이 의존을 유발하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주로 쓰는 메인이 되는 약들은 의존성들이 없는 약들입니다. 뭐 대표적으로는 세로토닌을 좀 더 나오게 도와주는 SSRI 같은 약물이라 좀 감정 기복을 이렇게 줄여주는 아빌리파이라든가 뭐 아니면 리스페리돈이라든가 이런 약을 이렇게 쓰는 것들은 뭐 의존성은 없는 약들이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료실에서 보면 이 약을 쓰니까 내가 좋았었는데 나도 이 약 쓰고 싶어요라고 이렇게 찾아오시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안경이 사람마다 다 그 맞는 도수가 다르듯이 또 음식의 간이 어떤 사람은 뭐 똑같은 간이라도 소금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맛있거나 아니면 뭐 간장으로 하는 경우가 더 맛있거나 이런 이제 차이가 있는 것처럼 자기한테 맞는 적절한 약을 찾는 과정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뭐 그거는 일단 정신과 전문의 선생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하면 자기한테 맞는 최적의 약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약물 선택이나 조절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우리 과 약은 좀 특징이 먹자마자 바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보통 약을 투약을 일주일 내지 2주일 꾸준히 한 후에 효과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답답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시간을 두고 한 달, 두 달, 석 달 이렇게 자기한테 맞는 용량을 소량부터 저희들이 시작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늘려가면서 이제 맞춰가는 그 기간들을 같이 이렇게 해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내가 약을 두 달 정도 먹으니까 이제 증상이 좀 많이 완화가 돼서 잠도 좀 더 잘 자고 마음도 좀 편해지는 것 같으니까 아 이제는 내가 약 없이 한번 뭐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임의로 약을 중단하시는 경우들도 종종 보게 되는데 또 저희 과 약 특성이 효과가 나타나는데도 한 일주일, 2주일 걸리지만 또 효과가 없어지는데도 한 1, 2주 정도 시간이 지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약을 먹고 한 1, 2주는 괜찮은 것 같다고 생각을 했다가도 한 달 정도 지나서 다시 갑자기 더 증상들이 악화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약물을 중단하실 때도 본인이 임의로 하지 마시고 담당 주치의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 가시면서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을 정리해 볼까요? 성인 발달 장애인의 정신 건강은 말이 아닌 행동 변화가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수면, 식사, 루틴, 표정, 기능의 퇴행 등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는 것이 정신 돌봄의 첫걸음입니다. 정신 건강에는 두 가지 H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호프, 희망입니다. 지금 내가 힘든 상황이지만 이것을 잘 견디고 나면 그 다음엔 또 좋은 날이 올 거라는 희망을 잃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H는 헬프입니다. 이것을 내가 혼자서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 또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 염려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가까운 부모님부터 아니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과 일단은 대화를 좀 나눠보시고 함께 고민을 해보시는 것들이 제일 좋지 않을까 합니다. 감사합니다.